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베이퍼 프레셔 로어링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이제 용매가 있고 얘네들만 있을 때 베이퍼를 우리가 P1 제로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뭔가 녹여요. 용질을 녹이게 되면 일부가 이제 용질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죠. 그 베이퍼 프레셔를 내가 이제 P1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럴 때 이 P1이 라울에 의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라울의 법칙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X1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베이퍼 프레셔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일부 분자가 기화가 되어야 될 놈이 용질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베이퍼 프레셔를 온도에 따라서 플러스를 보게 되면은 근사적으로 이렇게 직선이라고 하게 될 텐데 요놈이 용질을 녹이게 되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이거는 순수한 용매의 베이퍼 프레셔 커브고 얘는 용질을 녹였을 때의 베이퍼 프레셔 커브가 돼요. 그렇게 되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끓는 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1기압이 되게 했을 때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정의하고 이건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이 되는데 베이퍼 프레셔 커브가 이동하게 되면서 끓는 점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TV 프라임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끓는 점 오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구하기 전에 일단 두 가지 가정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내가 이 증기압 곡선을 직선으로 그렸는데 사실은 직선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직선이 아니고 이런 곡선이에요, 사실은. 근데 근사적으로 얘가 이제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얘가 용질을 녹이게 되면 이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평행 이동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면 요 곡선이나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랑 용질을 녹였을 때의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지가 않는다. 평행 이동을 한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 가정을 해서 우리가 뭐를 구할 거냐면은 얘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델타 TB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걸까요? 요가 바로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기울기라고 그러죠. 요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는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델타 TB분의 빼기 델타 P1 이렇게 되겠죠. 빼기가 왜 들어가냐면 델타 P1 이게 음수잖아요.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줘야 얘가 양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델타 P1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배웠는데 요게 델타 P1이거든요. 요게 델타 P1이에요. 얘는 정의상 어떻게 되냐면은 P1 빼기 P1 제로가 되겠죠. 근데 P1은 X1 빼기 P1, X1 P1 제로이기 때문에요. 얘는 X1 P1 제로 빼기 P1 제로가 되고 그래서 P1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X1 빼기 1에 P1 제로가 되고 이게 X1이 몰 프랙션이기 때문에 얘는 빼기 X2에 P1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이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P1 제로는 대기압이 되겠죠. 끓는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은 아까 대기압이 베이퍼 프레셔가 1기압이 되게 해주는 온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슬롭이 아니고 델타 TB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러면 델타 TB는 S분의 X2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X2는 두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이므로 S분의 1에 N1 플러스 N2분의
N2 이렇게 될까요? 1번은 용매 분자의 몰수, 2번은 용질의 몰수 그렇게 되겠죠. 자, 근데 보통의 경우에요. 보통의 경우에 용매의 몰수가 용질의 몰수보다 훨씬 크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N1에다가 N2 더한 거랑 그냥 이거를 N1이랑 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N1이 N2에 비해서 무지 크거든요. 용매의 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냥 없어주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용매의 몰수는 어떻게 또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용매의 질량을 용매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용매의 몰수는 용매의 질량을 용매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다. 그래서 N1 대신에 M1을 라지 M1으로 나눠준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 M1 분자에도 M1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이거를 1000으로 나눠주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1000을 곱해주게 될 거예요. 이게 최종 결과예요. 따라서 최종 결과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은 델타 TB는 N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끓는 점 오름은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눠지게 돼요. 뒷부분이 근데 뭐죠? 뒷부분이 N2는 뭐냐면은 얘는 용질의 몰수예요. 용질의 몰수. 근데 얘는 뭐죠? 용매 몰수, 용매, 이거 M1이죠. 용매 질량인데 1000으로 나눠. 용매 질량 보통 그람 단위거든요. 용매 질량을 1000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용매의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 용매의 질량인데 단위가 뭐냐면은 1000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의 질량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몰랄 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뒷부분은 용매 몰랄 농도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은 끓는 점 오름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뒷부분은 용질의 몰랄 농도에 관한 거예요. 용질과 관계되는 용질. 용질의 몰랄 농도. 앞부분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용매랑 상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용매랑 상관이 있나요? M홀이 뭐냐면 용매의 분자량이죠. S가 뭔가요? S가 요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잖아요. 요 기울기. 요 기울기는 순수한 용매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용매랑 상관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다시 보면은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요 앞부분은 용매랑 상관이 있는 부분. 용매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 용매 분자량, 용매랑 상관이 있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용질이랑 상관이 있어요. 근데 앞부분은 용매의 성질하고 상관이 있어. 용매가 어떤 용매냐에 따라 달라져. 용매가 어떤 용매냐에 따라서 분자량도 다르고 그 용매의 그 증기압선의 곡선의 기울기도 다르고 어떤 용매냐에 따라서 요 값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반면에 요쪽은 어떻죠? 용질은 용질 종류에 무관해요. 어떤 용질이 들어왔냐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오직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농도하고만 상관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앞부분에 갖다 우리가 이제 보통 KB라고 부르게 되면은 델타 TB는 KB 곱하기 M 이것이 최종 결론이에요. 앞부분은 어떤 용매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게 용매가 물이냐 아세톤이냐 헥산이냐에 따라서 이 값은 계속 달라지는 양이에요. 그러나 뒷부분은 농도긴 농도인데 어떤 용질이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용질이 뭐 NaCl이 녹여져 있느냐 뭐가 녹여져 있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총괄성이라고 부른다. 자, 이와 비슷한 식이 끓는 점 오름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어느 점 내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점 내림도 식이 비슷해요. 얘도 어떤 상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몰랄 농도에 비례해요. 근데 어느 점은 내림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는 것 빼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끓는 점 오름이라든지 어느 점 내림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몰랄 농도랑 상관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식이 맞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용지를 녹여가면서 어느 점을 측정을 해봐서 실제로 이게 식이 맞는지. 그래서 물에다가요. 어느 점 몰랄 농도를 바꿔가면서 물의 어느 점을 측정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녹이지 않으면 물은 어느 점이 얼마냐면 0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를 농도를 바꿔가면서 녹여서 물의 어느 점을 측정을 해봤더니 예측대로 그냥 직선식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NaC를 녹였더니 똑같은 몰랄 농도의 NaC를 녹였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2배. 정확히 CH3 아세틱 애시드에 떨어지는 것보다 2배 더 어느 점이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2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NaCl은 전해질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는 이게 두 개로 나눠지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를 녹이게 되면은 해리가 돼서 두 개의 입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몰랄 농도가 2배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2배 많이 떨어지더라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점 내림 말고 이제 삼투압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반토막이 있어요. 반토막 안에 용지를 녹여요. 근데 반토막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는 투과시킬 수 있지만 용질은 투과 못 시키는 것을 우리가 반토막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용질은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용매가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수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압력이 생기게 된다. 이 압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올라간 수위 H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삼투압을 측정할 수가 있다. 삼투압을 파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토립 첼리 방법에서 수위를 이용해서 대기압 측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거 삼투압을 높이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반토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한 삼투압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용질의 몰농도에 비례하더라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몰농도는 정의상 어떻게 되죠? C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기 때문에 C 대신에 V분의 L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파이 V는 NRT라는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식이 놀랍도록 뭐랑 똑같나요? 뭐랑 형식이 똑같냐면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랑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돼서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용액도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용액도 왜 이런 삼투압을 보이느냐? 용액도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투압은 주로 어디에서 썼냐면 옛날에 분자량을 측정하는 데 많이 썼어요. 프로테인 같은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하는데 삼투압을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삼투압을 이용하면은 뭐를 측정할 수가 있냐면 그 높이를 이용해서 뭐를 측정하냐면은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농도 측정은 분자량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어떤 볼륨을 알고 있겠죠. 볼륨을 알고 있는 어떤 상자 안에 질량을 달아서 고분자 질량을 담아서 여기다 딱 집어넣어줘. 그런 다음에 이에 삼투압 H를 측정을 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농도 측정하게 되면 뭐라는 거죠, 이거?
볼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야? 몰수를 알게 되는 거야. 몰수. 농도를 알게 된다는 얘기는 부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몰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질량을 알게 되는 거야. 질량 몇 g이 몇 몰이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알게 되는 거죠? 분자량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을 이용을 해서 보통 뭘 하는 데 썼냐면은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됐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농도를 측정하는 게 삼투압만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현상들 있잖아요. 베이퍼 프레셔 로어링, 이것도 몰 프랙션이라고 하는 농도랑 상관이 이것도 농도랑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 엘리베이션, 프리징 포인트 디프레션, 이것도 다 몰랄 농도긴 하지만 다 농도랑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삼투압도 물론 농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얘네들도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도 분자량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얘네들도. 근데 얘네들보다 주로 삼투압을 측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서 삼투압을 측정을 하잖아. 얘는 몇 cm가 올라갔었냐면은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22cm가 올라가. 똑같은 농도였는데. 근데 반면에 얘네들은 프레셔가 얼마가 떨어지냐면 똑같은 농도인데 책에 나온 예시에 의하면은 별로 떨어지지가 않아. 얘는 얼마가 떨어지냐면은 4.8 곱하기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무지 작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보링 포인트는 얼마가 올라가냐면은 0.00044K밖에 올라가지가 않아. 프리징 포인트도 별로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농도가 바뀌면서 베이퍼 프레셔도 떨어지고 보일링 포인트도 올라가고 프리징 포인트도 내려가긴 하는데 그 양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반면에 삼투압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훨씬 측정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삼투압이 분자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게 크게 쓰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1장에서 질량 분석기 배웠잖아요. 질량 분석기가 요즘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 요즘에는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도 질량 분석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이제 질량 분석기를 사용할 것이에요. 하지만 옛날에는 삼투압을 이용을 해서 분자량 측정하는 일이 상당히 자리를 이루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상용액을 얘기하면서 자, 이상용액이라고 하면 X는 이런 거는 이상용액이라고 하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다음과 같이 라월의 법칙을 따르는 용액을 우리가 이상용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요식을 따르는 그래프를 그럼 직선식이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제 용액은 이 직선식을 따르지 않고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경우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영역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영역을 주로 살펴볼 거예요. 요 영역하고 요 영역. 자, 요 영역은 몰 프랙션이 거의 1에 가까운 영역하고 이쪽 영역은 몰 프랙션이 0에 가까운 두 영역을 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요게 1에 가까운 영역은 실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랑 같나요? 이식을 따른다는 거죠. 이상 영역하고 실제 영역은 다른 곡소를 보이지만 1에 가까우게 되면은 어떤 식의 수렴하게 되나요? 라월의 법칙에 따르는 식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x가 0에 가까울 때는 이 부분은 또 다른 직선식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도 직선식이고요. 얘도 직선식이야. 근데 얘는 기울기가 달라. 얘는 기울기가 뭐죠, 이게? 얘도 베이퍼 프레셔도 x1에 비례해요. 이게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P1 제로야. x가 1에 가까울 때는. 근데 x가 0일 때도 이쪽 부분을 보면 어떤 직선식에 수렴을 하거든요. 이 식은 또 다른 직선식으로 표현해요. 얘도
이 식이나 둘 다 뭐에 비례하나요? X1에 비례하기는 몰 프랙션에 비례해. 얘나 이 영역이나 이 영역이나 베이퍼 프레셔는 몰 프랙션 X1에 비례하는데 기울기가 달라. 여기는 비례 상수가 P1 제로인데 여기서는 또 다른 상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헨리 상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X가 0에 가까울 때는 왜 이러느냐? 여기하고 여기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X가 1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주위에 뭐만 있나요? 주위에? 다 자기들끼리 둘러싸이는 똑같은 놈들에 둘러싸이는 상황이야. 여기는.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X1이 0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위에 둘러싼 것들이 뭔가요? 다 이제는 다른 놈으로 둘러싸였다는 거지. 여기는. X1이 0에 가까울 때는 이놈 주위에 다른 놈들로 둘러싸이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자기랑 똑같은 놈들로 둘러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는 특히 헨리 상수값이 어떻게 되죠? P1 제로보다 커요. 언제?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일 때.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볼 때는 헨리 상수값이 P1 제로보다 크다. 그리고 지나세는 언제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틸레이션 11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토픽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에 이제 리퀴드 페이즈가 있고 가스 페이즈가 있어요. 여기에 핵산하고 헵탄이 섞여 있어. 핵산하고 이거 1번이라고 볼게요. 헵탄이 섞여 있어요. 리퀴드 상태. 자, 핵산의 몰 분율은 얼마냐면은 0.4고요. 헵탄의 몰 분율은 0.6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퀴드 상태에서는 뭐가 더 많냐면은 헵탄이 더 많은 상태야.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기화가 되겠죠. 여기서도 가스 페이즈에서도 핵산이 있을 것이고 리퀴드 페이즈에서도 헵탄이 있을 거예요. 자, 리퀴드 페이즈하고 가스 페이즈가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거든. 그때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하고 상당히 달라요. 가스 페이지에서 몰 프랙션, 우리가 이제 곧 계산할 텐데 가스 페이지에서 몰 프랙션은 얘가 0.688, 헵탄은 0.316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에서는 헵탄이 더 많았지만 이 리퀴드 페이지와 평형을 이루는 가스 페이지에서 뭐가 더 많냐면은 오히려 핵산이 더 많다라는 거야. 리퀴드에서는 헵탄이 더 많았지만 가스에서는 오히려 핵산이 더 많다는 거야. 핵산이. 왜 그럴까? 왜냐면 핵산이 헵탄보다 기화가 더 짙게 된다는, 더 잘 되기 때문에. 왜 핵산이 헵탄보다 기화가 더 잘 될까요? 핵산이 헵탄보다 더 작은 분자거든요. 핵산이 헵탄보다 더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작죠. 얘가 분자 간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얘가 기화가 더 잘 된다는 거죠. 헵탄보다. 그래서 가스 페이지에서는 오히려 핵산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핵산이. 그래서 리퀴드 페이지와 가스 페이지의 조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디스틸레이션의 기본 원리예요. 조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라우리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가스 페이지에서의 핵산의 1번은 핵산이라고 하면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 그 다음에 가스 페이지에서의 헵탄의 베이퍼 프레셔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X1의 P1 제로, X2의 P2 제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 X2에는 그냥 0.312 대입해 주면 되고요. 아니, X2에는 0.6을 대입해 주면 되고요. 여기 X1에는 0.4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근데 뭐가 필요하죠? 순수한 헵탄의 베이퍼 프레셔, 순수한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를 대입해줘요. 이건 이제 책 찾아봐야 돼요. 책에 찾아보면은 순수한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냐면은 0.198 기압. 순수한 헵탄의 베이퍼 프레셔는 0.198
06 기압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더라도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더라도 순수한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는 0.198, 순수한 헵탄의 베이퍼 프레셔는 0.1. 어떤 게 더 크나요? 순수한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가 3배 더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핵산이 기화가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면요,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는 얼마가 되냐면은 0.079 기압이 되고요. 순수한 헵탄의 베이퍼 프레셔는 얼마가 되냐면은 0.03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한 거, 전체 압력은 이거를 두 개를 다 더한 게 되겠죠. 다 더하게 되면 이게 0.115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핵산의 몰 프랙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핵산의 몰 프랙션, 몰 프랙션 오브 핵산 in gas phase. 이거는 돌턴의 불합 법칙 사용해 주면 되겠죠. 돌턴의 불합 법칙에 의하면은 gas phase 몰 프랙션은 전체 압력에서 0.1152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0.0792 해주게 되면 그것이 0.688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핵탄도 비슷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의 조성하고 가스 페이지의 조성은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 기화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디스틸레이션이다. 그죠? 그 다음에는 두 장씩 가져. 두 장씩. 오늘 첫째 시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온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온도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이제 가스 페이지가 있겠다. 리퀴드 상태가 있고 리퀴드 페이지에 1번 문자 있고 2번 문자 있어요. 가스 페이지에 대해 기억이 됐을 테니까 1번 문자 있고 뭐 2번 문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할게요. 얘를 1번 문자라고 부르고 녹색을 2번 문자라고 부를게요. 얘를 1번 문자, 얘가 2번 문자라고 부를게요. 먼저 X1, X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퀴드 페이지에서의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리퀴드 페이지에서의 몰 분율을 우리가 X1, X2라고 1번 분자의 리퀴드 페이지에서 몰 프랙션은 X1, 2번 분자의 리퀴드 페이지에서 몰 프랙션은 X2라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건 가스 페이지죠. Y1, Y2 이거는 가스 페이지에서의 1번 분자와 2번 분자의 몰 프랙션을 Y1, Y2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당연히 얘가 몰 프랙션이니까 X1에다가 X2 하면 얼마가 나야 되냐면은 1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Y1에다가 Y2를 더해주게 되면 얘도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온도가 T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압력이 있겠죠? 이 상자에 압력이 있을 거예요. 압력이 주어졌을 때 T가 주어지고 압력이 딱 주어졌어요. 압력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 리퀴드하고 가스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책에 액체 조성하고 기체 조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압력이 온도는 이미 정해져 있고 어떤 압력 P에서
리퀴드하고 가스가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 X2, Y2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플러스 되는 거야. 그것을 이렇게 이게 X2가 되고 이게 Y2가 된다는 거죠. 자, X2하고 Y2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Y1하고 X1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을 높여. 압력을 높이는 건 X2하고 Y2가 바뀌겠죠. 그죠? 압력을 높여. 그러면 또 다른 값을 가질 거예요. 다른 조성을 가질 거예요. X2하고 Y2가 바뀔 거예요. 압력을 낮춰. 그럼 또 다른 값을 주게 되겠죠. X2하고 Y2가 계속 바뀌어요. 압력이 바뀌어지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리퀴드하고 가스 페이지의 조성. 다시 말하면 X2하고 Y2가 계속 바뀔 거라고. 그걸 연결해 주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요 점들은 X2의 점들을 모아놓은 값들. 요 점들은 Y2의 점들을 모아놓은 값들입니다. 요 그래프를 오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그래프라고 하면 온도는 이미 딱 정해져 있고 이건 변하지가 않고 주어진 압력에서 리퀴드하고 가스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액체 조성하고 기체 조성을 플러스를 해놓은 거. 요 놈은 X2, 요 놈은 Y2를 플러스를 해놓은 것을 오늘 유도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따라서 요 그래프는 어떤 함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베이퍼 프레스를 뭐의 함수로 표현한 거냐면은 X2의 함수로 표현한 그래프다라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건 Y2라고 그랬었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베이퍼 프레스를 뭐의 함수로 표현한 거냐면은 Y2의 함수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 두 그래프를 이제 유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라울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그래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X라는 몰 프랙션, Y라는 몰 프랙션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해요. G1, G2라는 몰 프랙션이 더 필요해요. 자, X는 리퀴드 페이지에서의 몰 프랙션이라고 그랬고 Y는 가스 페이지에서 몰 프랙션이라고 했잖아요. G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버럴 몰 프랙션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 전체 이 박스 안에 1번 분자하고 2번 분자가 몇 개씩 들어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버럴 몰 프랙션이라고 했어요. 리퀴드냐 가스냐 상관하지 않고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전체 1번 분자하고 2번 분자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몰 프랙션을 우리가 오버럴 몰 프랙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눠준 페이지 프린터블의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상자 안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공이 있고 그걸 1번 분자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현된 분자가 있어요. 그죠? 먼저 가스 페이지에 보면은 총 몇 개의 분자가 있냐면 10개 분자가 있거든요. 근데 빨간색으로 표현된 1번 분자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고 2번으로 표현된 녹색 분자가 6개가 있어요. 반면에 리퀴드 페이지에는 총 20개의 분자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현된 1번 분자가 12개, 녹색으로 표현된 2번 분자가 8개가 있어요. 따라서 Y1은 어떻게 될까요? 1번 분자의 몰 프랙션이죠. 가스 페이지에서 총 10개 중에 가스 페이지에는 10개 분자가 있는데 1번 분자가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기 때문에 10분의 6이 Y1에 해당한다는 거죠. X2는 어떻게 될까요? X2는 자, X는 리퀴드 페이지거든요. 리퀴드 페이지는 총 몇 개가 있냐면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2번 분자냐면 8개거든요. 20분의 8이 바로 X2가 된다는 거죠. G1은 어떻게 될까요? G1은 페이지에 상관이 없고 전체를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전체는 몇 개죠? 리퀴드 페이지에 20개, 가스 페이지에 10개. 총 몇 개가 있냐면은 총 30개가 있죠. 근데 1번 분자는 리퀴드 페이지에는 20개, 가스 페이지에는 4개가 있으니까 12개, 4개가 있으니까 12 플러스 4 그래서 30분의 1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페이지에서의 몰 프랙션, 리퀴드 페이지에서의 몰 프랙션, 그 다음에 얘는 오버럴 몰 프랙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프린터블의 오른쪽 아래에 뭐가 있냐면은 레버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 상자 안에 두 번째 분자가 있다고 합시다. 두 번째 상자 안에 요 1번 분자도 있지만 2번 분자도 있겠죠. 2번 분자도 이렇게 했어요. 2번 분자 개수를 세고 싶어요. 이 전체 상자 안에 들어있는 2번 분자의 개수를 세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2번 분자가 리퀴드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 가스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NL에다가 X2가 2번 분자가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몰수예요. NL이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몰수. 거기다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을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녹색 분자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 페이지에 있는 녹색 분자의 수는 NG의 Y2. NG는 가스 페이지의 몰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전체를 하나 통으로 봤을 때 전체 몰수에다가 오버를 몰 프랙션 G2를 곱한 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N은 뭐냐면 전체 몰수이기 때문에 얘는 NL 플러스 NG로 묶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해서 왼쪽은 NL로 정리하고요. 오른쪽은 NG로 정리해 주려고 그래요. 먼저 NL로 정리해 주게 되면 얘는 X2 빼기 G2가 되고 NG로 정리해 주게 되면은 G2 빼기 NG가 되니까 Y2 이렇게 된다. 요것이 레버룰이라고 부릅니다. 요 룰이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게 될 거다. 자, 요 식에서 만약에 요게 고정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요게 고정된 상태에서 요게 증가하게 되면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얘가 증가하게 돼요. 그 나중에 곧 얘기할 거거든요. 얘하고 뭐랑 상관이 있냐면 얘랑 상관이 있어요. NL하고 G2 빼기 Y2가 상관이 있게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곧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요식하고 요식을 유도하려고 해요. 베이퍼 프레셔를 X2의 함수로 똑같은 베이퍼 프레셔를 Y2의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할게요. 먼저 얘부터 베이퍼 프레셔를 X2의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베이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로 나눠지게 되고 라울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은 그건 X1의 P1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X1 대신에 우리는 1 빼기 X2의 P1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2로 묶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식이죠. 베이퍼 프레셔 P를 뭐의 함수로 표현했나요? X2의 함수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식을 살펴보면은 자, X2가 0이라고 해봅시다. X2가 0이면은 베이퍼 프레셔 얼마인가? P1 제로가 되죠. X2가 0일 때 걔는 P1 제로가 되죠. X2가 1일 때는 얘가 1이라고 그러면은 요거 P2 제로가 되죠. P2 제로가 된다는 거. X1이 제로일 때는 P1. X2가 0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이거는 X1이 1이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순수히 첫 번째 분자만 있다는. 그러니까 순수한 첫 번째 분자 베이퍼 프레셔가 여기 나오고 X2가 1이니까 두 번째 분자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직선식이니까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P1 제로가 위쪽에 있고 P2 제로가 아래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첫 번째 분자가 두 번째 분자보다
기화가 더 잘 된다라는 얘기죠. 얘가 베이프 프레셔가 높기 때문에 첫 번째 분자가 두 번째 분자보다 기화가 상대적으로 더 잘 된다라는 얘기야. 뒤집어 얘기하자면 끓는 점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얘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화는 얘가 잘 되니까 끓는 점은 얘가 더 낮아야 되고 얘는 더 높아야 된다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분자가 기화가 더 잘 된다. 두 번째 분자에 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구했어요. P를 X2의 함수로.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무슨 함수냐면은 같은 베이퍼 프레셔를 뭐의 함수로 표현할 거냐면은 Y2의 함수로 표현해 주려고 그래요. 그럼 요 식에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까요? X2를 Y2의 함수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Y2는 돌턴의 분화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P분의 P2 뭐 이러주면 되겠죠? P2는 X2 P2 제로고 라울의 법칙에 의해서 P는 방금 우리가 여기서 구했죠. 방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Y2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은 Y2를 X2 함수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꾸로 Y2를 X2 함수로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수학을 잘 돌려보면은요. 예로부터 X2를 Y2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해놓은 걸 그대로 베껴보면은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식으로부터 거꾸로 X2를 Y2 함수로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프레셔가 뭐의 함수로 바뀌어지게 되냐면은 Y2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런 곡선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곡선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떤 압력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액체의 조성하고 기체의 조성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중요한 것은 요 그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그래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자,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첫 번째 분자가 두 번째 분자보다 기화가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압력 P에서 요 놈이 기체 조성, 액체 조성이 요렇다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또 다른 거 정했었잖아요. 오보럴 몰프렉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보럴 몰프렉션이 예를 들어서 요 점이었다라고 해봅시다. 오보럴 몰프렉션. 이거는 기체 조성. 이렇게 있으면은 액체 조성, 기체 조성이 각각 Y2, X2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전체 조성을 G2라고 했는데 G2가 여기에 썼다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까 기억하라는 게 하나 있었죠. 뭘 기억하라고 그랬냐면은 레버룰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레버룰. 요거를 적용시킬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X2 빼기 G2가 있고요. G2 빼기 Y2가 있어요. X2 빼기 G2, G2 빼기 Y2가 있어요. 요게 뭐가죠, 요게? 요게 X2 빼기 이게 G2거든요. 요게 X2 빼기 G2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G2 빼기 Y2라는 거죠. 아까 레버를 다시 적어보면은 이게 아까 유도했던 레버들이거든요.
요 놈이 x2 빼기 g2고요. 요 놈은 g2 빼기 y2예요. 요 놈하고 요 놈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을 알고 있어. 다시 말하면 요게 3이었고 요게 2였다고 해줬다. 요 길이를 보니까 요게 3이었고 요게 2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룰에 의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리퀴드의 몰수하고 가스의 몰수의 비율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죠? 2대 3이 된다는 거죠. 가스가 더 많다는 거죠. 요게 2대 3이 되면은 리퀴드가 2, 가스가 3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더 많아요? 가스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눌러줘. 압력 눌러줘. 눌러주게 되면은 볼륨이 줄어들면서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게 되겠죠? 압력이 높아져. 그래서 이렇게 됐어. 너무 높아졌다.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평형점이 여기서 어디로 옮기나요? 여기서 여기로 가죠. 여기서 또 여기로 가거든요. 요 평형점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가거든요. X는 여기서 여기로, Y는 여기서 여기로 가요. G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G야, G. G는 어떻게 될까요? 오버랩 리프렉션. X하고 Y는 바뀌는데 얘는 어떨까요? 얘는 바뀔 리가 없죠. 그죠? 그냥 상자잖아, 그냥. 상자의 볼륨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건 오버랩 리프렉션이니까 얘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얘는 그대로 여기에요. 그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요 비율하고 요 비율이 바뀌죠. 그죠? 아까는 요게 조금이었었는데 이제 늘어났어요. 그죠? 이게 컸었는데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리퀴드의 비율하고 가스의 비율이 이제는 역전이 된다는 거죠. 아까는 리퀴드가 조금이었었고 가스가 많았었거든요.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이게 늘어나고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뭐가 더 늘어날까요? 리퀴드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는 리퀴드가 압력을 가해주니까 이게 조금이었던 놈이 늘어나면서 리퀴드의 몰수가 늘어난다. 가스의 몰수는 줄어든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압력을 더 늘려가지고요. 여기 딱 타치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 딱 타치하는 순간 이제는 모두 다 리퀴드고 가스는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더 압력을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압력을 높여주면 이 영역은 이제는 전체 다 리퀴드다라는 거죠. 전체가. 따라서 이 영역은 리퀴드만 존재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는 요 가운데는 리퀴드하고 가스가 공존하는 영역이고 아래쪽은 뭐가 될까요? 가스가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뭐죠? 페이지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요게 일종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다이어그램 가지고 이제 분별 중리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은 아까도 했지만 T가 일정하고 주어진 상태에서 압력을 바꿨을 때 그 압력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액체 조성하고 기체 조성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분별 중류 설명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림이야. 왜 그러냐면은 실험을 보통 이렇게 하질 않거든요. 보통은 T가 일정한 경우보다는 보통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압력이 일정하는 거예요. 실험은 보통 대기압에다 놓고 일기압에다 놓고 뭐를 바꾸냐면은 온도가 바꿔진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라는 거죠. 온도가 바뀌어서 얘는 일기압이에요. 얘는 일기압. 그래서 온도가 주어져. 그러면 여기에 1번 분자하고 2번 분자가 섞여 있겠죠. 여기도 1번 분자하고 2번 분자가 섞였을 때 온도가 있을 때 주어진 온도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X1하고 Y1이 얼마냐가 더 관심이 많다는 실질적인 영역에서는 대기압이 결정이 되어 있고
온도 T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X1하고 Y1이 얼마냐가 사실은 더 많이 사용된다. 똑같은 그림이죠. 온도가 T가 주어졌을 때 X1은 얼마고 Y1은 얼마고 T1이 얼마냐. 온도가 낮아졌을 때 X1은 얼마고 Y1이 얼마냐. 그런 식이 더 사실 훨씬 더 우리한테 실질적인 면에서 더 필요한 그림이라는 거죠. 근데 T가 일정할 때 그 TXY 그래프, PXY 그래프라고 그러거든요. 이때는 요 그래프가 그려지지만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그릴 거고요.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똑같은 물질 가지고서 T가 일정할 때 그래프를 그려지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지만 P가 일정하다고 이 그래프를 그려지게 되면 반대로 그려지게 돼. 여기가 뭐냐면은 T2B가 되고 여기가 T1B가 돼. 역전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1번 분자가 2번 분자보다 더 기하가 잘 되니까 끓는 점은 어떻게 돼야 되나? 끓는 점 얘가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1번 문제 끄는 점은 요 점이고요. 2번 문제 끄는 점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그려진다는 거죠. 요 그림은 오늘 수업에서는 하지는 않고 금요일날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엑셀 가져서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이제 그릴 거고 실제 분배 종류는 이런 상황에서 분배 종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그 분배 종류를 해요. 대기압에다 놓고 온도를 바꿔가면서 분배 종류를 하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바꿔주면서 분배 종류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명은 얘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분배 종류 설명을 하자면요. 자, 처음에 어떤 상자가 있어요. 여기 혼합물이 있어요. 1번 분자하고 2번 분자가 섞여 있어요. 오버럴 몰 프랙션이 G2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처음 상태는 이게 이제 리퀴드 상태였었어요. 자, 그러면서 온도를 높여줘. 처음에는 요놈이 전부 다 리퀴드였어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줘. 근데 여기 딱 도착하는 순간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가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스가. 그래서 온도를 조금 더 높여줘요. 여기까지 높여줘. 그러면은 가스도 생기게 되고 이제는 리퀴드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여기 처음엔 리퀴드만 있다가 온도를 높여주면서 이 지점부터 가스가 생기기 시작해. 근데 온도를 좀 더 높여줘. 그러면 이제는 리퀴드도 있지만 가스도 생기게 될 거예요. 이때 조성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X2, Y2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요게 뭐가 될까요? 요게 X2, 여기 Y2가 될 거예요. 자, 처음 조성은 G2였었어요. 처음 조성은 G2였었는데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이제 리퀴드뿐만이 아니고 가스가 생기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퀴드에 있던 분자가 일부 가스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가스로 옮기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분자도 가스로 옮겨지지만 1번 분자도 가스로 옮겨지고 2번 분자도 가스로 옮겨지거든. 1번도 2번도 가스로 옮겨지는데 어떤 게 더 가스로 많이 올라갈까가 질문이라는 거죠. 1번도 가스로 옮겨지고 2번도 가스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T1B가 T2B보다 낮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어떤 분자가 더 가스로 올라가기 쉬울까요? 끓는 점이 낮은 1번 분자가 더 가스로 올라가기 쉽다라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리퀴드만 있었어. 또 온도 올려주게 되니까 1번도 가스로 올라가고 2번도 가스로 올라가는데 뭐가 더 가스로 많이 올라가냐면 1번 분자가 더 많이 가스로 올라가요. 자, 그럼 여기 남아있는 리퀴드의 조성은 X2는 어떻게 될까, 얘는? X2는 올라가야 될까, 떨어져야 될까? 2번 문제의 몰 분율은? 증가해야 되지. 1번 분자가 올라가니까. 이해가요? 처음에 요거 조성은 G2였었죠. 근데 1번이 자꾸 빠져나가. 2번은 남아있어. 1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X2는 X2는 증가해야 될 것 같아요. 1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2번도 빠져나가지만 1번이 더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액체 조성은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가스의 조성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액체 조성은 G2였었는데 1번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는 줄어들어야 된다. 2번의 가스에서의 조성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 조성에 비해서 리퀴드의 조성은 처음 조성보다 커지게 되고 가스의 조성은 처음 조성보다 작아져야 한다는 거죠. 가스로는 잘 안 올라가니까 2번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문제야. 자, 요놈 가스 리퀴드를 따로 뽑아. 가스를 따로 뽑았어요. 이건 요거만 따로 뽑은 거야. 요거만 따로 뽑은 다음에 온도를 올려줄 거야. 온도를. 자, 요거 지금 조성은 뭐죠? 지금 조성은 X2야.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이제 다시 또 뭐가 생길까요? 가스가 또 생길 거거든요. 가스가 생기면 여기 리퀴드 했던 놈들이 다시 올라가겠죠. 1번도 올라가고 2번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뭐가 더 빨리 올라갈까요? 1번이 더 빨리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조성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증가할 거라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던 놈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던 놈도 1번도 올라가고 2번도 올라가지만 1번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2번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X2는 다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놈은 다시 조성이 또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남아있는 놈을 다시 또 뽑아가지고서 다시 온도를 또 올려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따라서 계속 쭉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언젠가는 순수한 2번 문제만 나오고 끄는 온도가 T2B가 될 거라는 거야. 자,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쪽은 따로 뽑아. 지금 뭐만 있죠, 지금? 가스만 있고 조성은 Y2야. 얘는 온도를 낮춰줘. 얘는 온도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액화가 되겠죠? 리퀴드가 만들어질 거야, 리퀴드가. 그러면 가스에서 리퀴드로 액화가 되는 놈들이 생겨요. 1번도 액화가 되고 2번도 액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게 더 액화가 더 잘 될까요? 2번이 더 액화가 잘 되는 거죠, 이번에는. 맞나요? 2번이 더 빨리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몰 프랙션이 줄어들 거라는 거지. 2번이 더 빠져나가니까. 그렇지 않나? 1번이 기화가 잘 된다라는 얘기는 기화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따라가냐면은 얘를 따라갈 거라는 얘기 계속. 그래서 아래쪽을 따라가는 놈은 요 놈을 따라서 올라가고요. 가스 쪽은 온도를 계속 낮춰주게 되면은 위쪽을 따라서 이쪽으로 따라가서 최종적으로는 2번은 다 빠져나가고요. 순수한 1번 문제만 남게 될 거라는 거죠. 끓는 점이 온도가 T1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분별 중리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거는 아이디어란 케이스의 얘기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란 케이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요. 그러니까 P는 P1 플러스 P2. 그래서 이거는 X1 플러스 X1에 P1 제로, X2에 P2 제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 그리고 얘 그리잖아요.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여기가 뭐 P1 이놈이 요것이 P2.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주게 되면은 뭐 요런 커브가 나오더라. 이것이 이제 P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 요격일 땐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프린트의 왼쪽 그림이에요. 근데 실제 용액은 어떻다고 그러죠? 만약에 포지티브 디베이션을 보이는 경우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볼 때는 이제 반대쪽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이상 요격인 경우에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P X1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PY2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PY1은 PX1, PY2를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 그랬었잖아요. 이상 요격인 경우에 우리가 지금 방금 유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용액은 이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얘도. 이게 이상 용액일 때는 이게 직선이고요. PY2도 그냥 깔끔한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이상 용액인 경우예요. 근데 실제 용액은 얘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도 변화가 생겨요. 얘도. 근데 얘가 이렇게 조금밖에 살짝밖에 안 올라가게 되면 얘가 살짝밖에 변하지가 않아. 그런데 얘가 상당히 많이 변할 때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변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변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 아래쪽 놈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 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지오트롭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여기서 여기가 얘를 P라고 그러면은 요 점하고 요 점은 하나는 Y2, 하나는 X2라고 불렀잖아요. 요 점과 요 점은 하나는 X2, 하나는 Y2라고 그랬잖아요. 요 점은 어떤 경우일까요? 요 점은 X2하고 Y2가 일치하는 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지오트롭이라고 불러요. 요 그래프는 우리가 금요일날 그래프 그릴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11장을 마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수업할 때는 노트북을 가져오도록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반드시 다음 시간에는 가져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11장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벙 떠가지고서 남은 시간은 어디를 할 거냐면 20장으로 마지막 챕터 분광 챕터를 잠깐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양자화학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HCl 분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자에 원자 비탈이 있듯이 분자에는 이렇게 분자 비탈이 있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했었죠. 그리고 분자 비탈이 있으면 전자가 뭐 이렇게 채워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비탈의 주기한 점은 이 분자 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H와 C의 사이 거리 R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냐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원자 사이 거리 R이 따라 달라지면서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총 에너지를 다 더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 연결해 주게 되면은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전자가 여기만 있을 수가 없고 컨피그레이션이 바뀔 수가 있다. 여기 있던 전자가 다른 쪽으로 올라가서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다 에너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총 에너지도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무엇에 대응 되죠? 일렉트론의 컨피그레이션에 대응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여기 있던 전자 여기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여기 있던 전자 여기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가, 무한히 많은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여기 이제 점선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이제 백큐մ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백큐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가 완전히 핵으로부터 떨어진 레벨을 우리가 백큐մ 레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어떤 다른 오비탈로 갈 수도 있지만 백큐մ 레벨로 완전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온화된 상태를 나타내줘요. 그럼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 포텐셜 에너지 커브도 한참 위쪽에 또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캐타이온의 포텐셜 커브가 될 거예요. 캐타이온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질 수가 있고, 이것도 캐타이온이에요. 그럼 또 다른 포텐셜 커브를 또 그리고 이것도 캐타이온이에요. 이 캐타이온도 무한히 많은 캐타이온들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자는 또 무슨 운동을 할 수가 있냐면은 진동 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예전에 분자가 진동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진동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표현된다 그러냐면은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 모델이라면은 이런 진동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다가 그 진동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서 분자가
진동 에너지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진동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캐타이온도 마찬가지로 진동 운동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캐타이온도 다 진동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 할 얘기인데 분자는 진동만 하는 게 아니죠. 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분자는 오늘 할 얘기일 거예요. 분자 회전도 하거든요. 회전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전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요 진동 에너지 준위 위에 또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가 다 촘촘히 박혀 있어요. 각각의 진동 에너지 준위 위에 회전 에너지 준위가 촘촘히 박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에너지 준위를 뭐로 프로브하느냐? 분광학으로 프로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에너지 주디에서 이제 빛을 쏴줄 거거든요. 이 빛을 쏴주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IR 빛을 쏴줬다. IR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어디에서 어디 트랜지션이냐면 바로 여기서 여기로 트랜지션. 여기 진동 에너지 준위만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IR 대역에 해당한다. 자, IR 대역보다 주파수가 작은 마이크로웨이브 빛을 쏴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지를 못해. 얘는 촘촘히 박혀져 있는 로테이셔널 레벨만 살짝 올라갈 수가 있어. 얘는 주파수가 작기 때문에 진동 에너지 준위를 뛰어넘지를 못하고 여기 촘촘히 박혀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는 회전 에너지 준위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를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부른다. 오늘 주로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R보다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UV 비저블이라고 하거든요. UV 비저블은 여기 있던 분자가 에너지가 높으니까 어디로 가? 여기로 올라가더라. 다른 포텐셜 에너지 커브로 올라간다. 그게 UV 비저블이에요. 요 그림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한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다른 오비탈로 가면서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잖아요. 바로 이게 컨피그레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이 바로 컨피그레이션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UV 비저블 대역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경우는 여기 있던 전자가 한 어떤 오비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던 전자가 아예 백큐브 레벨로 뜰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은 여기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캐타이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어떤 한 오비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아예 백큐브 레벨로 간다라는 얘기는 전자가 핵으로부터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거죠. 그거는 어느 대역이냐면 바로 엑스레이 대역이고 그거는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의 대역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보다 더 주파수가 낮은 대역이 뭐가 있냐면은 라디오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거는 요 그림에서 설명이 안 되는데 라디오 프리퀀시 대역에 유명한 분광학이 뭐가 있냐면은 NMR이라는 게 있어요. NMR이 내 생각에는 가장 유용한 화학자들이 사용하는 분광법 중에 가장 유용한 분광법이 NMR, 라디오 프리퀀시를 사용해요. 이거는 뭐를 보는 거냐면은 프로톤의 스핀을 바꾸는 스펙트로스코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장에서는 이것들을 다 배워요. 여기에 이제 IR가 상보적으로 사용되는 라마 분광법이 있거든요. 요거까지 추가해가지고서 이것들을 이제 20장에서 다 배워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요 그림은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분광학 첫 시간인데 뭘 배울 거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배워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는 뭐랑 상관이냐면 분자의 회전과 상관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분자 회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직선 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입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해. 자, 어떤 입자가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고전 역학에 의하면은 2분의 1의 mv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이 식을 살짝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2m분의 p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기서 m은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고요. p는
선형 운동량이라고 불러요. 직선 운동을 할 때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2n분의 p제곱의 형태로 써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입자가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전 운동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고전역학 하는 사람들이 식을 써보니까 식이 근데 얘랑 굉장히 유사해. 회전 운동을 하는 입자는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회전 운동을 하는 입자의 회전 에너지는 저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형태가 아주 비슷해요. M 대신에 I가 들어가고 P 대신에 J가 들어가잖아요. J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가구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역학에서는요, 가구동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자역학 책의 거의 절반이 가구동량에 관한 내용으로 뒤덮여 있을 정도로 가구동량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는 I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얘는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잖아요. I는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고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I는 mr 제곱으로 정의가 되더라 하는 얘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거 입자 하나가 돌아다니는 거 관심 있지가 않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뭔가요? 분자가 분자가 회전하는 것에 관심 있잖아요. 분자가 어떤 무게 중심을 도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요거보다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하나 도는 것이 아니고 입자 두 개가 여기는 무게 중심이에요. 입자 두 개가 회전하는 시스템에 사실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입자가 하나가 돌아가던 두 개가 돌아가던 에너지식은 똑같아요. 이거 그대로 써. 2R분의 J 제곱이야. 단지 뭐가 바뀌느냐? 얘가 바뀌어. I가 바뀌어. I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거를 내가 R1, R2라고 하게 되면 I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죠? 여기는 무게 중심이에요. 여기는 무게 중심. 무게 중심으로부터 라지 m까지 거리가 R2. 무게 중심으로부터 스몰 m까지 거리가 스몰 R1이라고 그러면 요게 관성 모멘트의 정의다. 식은 그대로가 돼. 자, 근데 요게 무게 중심이라는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요. 요 식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더 간단하게 돼요. 뮤의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돼. 자, 라지 R은 뭐냐면 그래서 라지 R은 두 입자 사이의 거리를 라지 R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뮤라는 것은 환산 질량이라고 부르는데 환산 질량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환산 질량은 자주 나오는 물리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것이 관성 모멘트의 정의인데 이게 식을 잘 왔다 갔다 잘 정리해주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뮤 R의 제곱. R은 두 입자 사이의 거리. 다시 말하면 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R이 이게 결합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뮤는 이렇게 정의된 환산 질량으로 간단하게 표기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원자 분자의 경우. 자, 근데 요 결과는 고전역학의 결과라는 거죠. 고전역학에 의하면은 두 개 입자가 돌아다닐 때 회전 에너지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 고전역학에 의하면은 요 가군동량의 크기의 제곱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거든요. 고전역학에 의하면 임의의 값을 가질 수가, 임의의 연속적인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의하면. 우리가 근데 살짝 배웠어요. 우리가 이미 원자 공부할 때 가군동량이 아무 값이나 지금 양자역학에 고전역학에 하면 이거는 이 i의 제곱인데 우리가 원자 배울 때도 살짝 배우는데 원자에서도 가군동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원자의 가구 동량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얘도 가구 동량이거든요. 얘가 반드시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러냐면은 어떤 숫자 L이 있어가지고서 반드시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배웠다. 얘도 가구 동량이에요. 얘도 가구 표기만 다를 뿐이지 얘도 가구 동량이고 얘도 가구. 그때 주장은 뭐냐면 가구 동량 크기는 아무 값이나 갖지 못하고 어떤 숫자가 있어. L이라는 숫자, 즉 양자수거든요. 이것이 어떤 숫자 양자수가 있어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그때 양자수가 아무 값이나 못 갔죠. 몇부터 갔나요?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값만 같더라라는 것이 결과죠.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도 J의 값은 아무 값이나 못 간 J의 제곱은. 그래서 이거를 양자역학 버전으로 바뀌게 되면은요. 양자역학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은 회전 에너지는 어떤 숫자가 있어서 그 숫자 내가 J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반드시 이런 값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J는 양자수고 여기 J랑 여기 J 벡터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가구 능량 벡터를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서 J는 양자수예요. 그 양자수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다. 이것이 양자역학이 주장하는 회전 에너지를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E는 양자화되어 있고 뭐에 의존하냐면은 J에 의존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양자역학이 주장하는 회전 에너지라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양자역학에서는 요 뒷부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B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회전 에너지를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더라. 여기서 B는 어떻게 적이 되느냐? H바의 제곱을 EI로 나눠준 것이고 I는 어떻게 된다고요? U의 R의 제곱이더라. 자, 여기서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단위. 자, 이거 왼쪽 로테이션의 에너지잖아요. 단위. 줄이에요, 줄. 왼쪽 단위 줄이에요. 오른쪽 요 단위 뭘까요? J 플러스 1. 단위가 뭘까요, 이거는? J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 수라고 그랬죠? 단위가 없어요. 그럼 요것의 단위가 뭘까요? 요것의 단위도 줄이라는 거죠. 이게 단위가 줄이고 요건 단위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단위가 줄이라는 거야. 알겠죠? H바의 제곱을 2i로 나눠준 것의 단위는 줄이다라는 거예요. 자, 난 수업 시간엔 이거를 즐겨 쓸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다른 단위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학 실험에서 스펙트럼을 찍을 때 또 다른 단위가 나와. 그래서 조금 헷갈릴 거야.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을 찍자는 이제 곧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을 찍으면 X축이 줄이 아니에요. 줄이 아니고 보통 어떤 단위가 나오냐면은 웨이브 넘버야.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X축의 단위가 줄이 아니고 웨이브 넘버 단위로 나온다는 거야. 단위를 바꿔주는 걸 해주려고 그래. 요 식은 단위가 줄이에요, 줄. 근데 스펙트럼을 찍으면 단위가 뭐거든요? 웨이브 넘버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웨이브 넘버 단위로 바꾸려고 그래, 단위를. 근데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바꾸려고 해. 자,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 의하면요, E는 HU거든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주면 좋을 게 C는 람다 U거든요. 그러면 얘를 HC로 나눠줘요. 그러면 HC로 나눠주면 H가 날아가고 U를 C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되나? 이게 람다 분율이 된다고. 이렇게 되죠? 요것이 바로 뭐예요? 요것이 바로 웨이브 넘버라. 파장의 역수를 웨이브 넘버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줄 단위의 에너지를 웨이브 넘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건가요? HC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전부 HC로 나눠줄 거예요.
이거 전부 HC로 나눠줘. 요 식으로 전부 HC로 나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내가 앞으로는 이 hat 이렇게 표시하려고 그래. 이거 hat 표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단위가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이것도 B hat 이렇게 표시하려고 그래. B hat JJ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머리 아무것도 없는 거 단위가 줄이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hat 표시 있잖아요. 그 단위가 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B는 이렇게 되고 줄 단위는 B hat은 어떻게 되는 거야? H bar을 EI로 나누고 다시 HC로 나눠준 것이 바로 B hat이다. 단위가 헷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리는 별로 다른 게 없어. 다른 거 없고 그냥 단위가 헷갈릴 수가 있다. 왜 헷갈릴 수가 있냐면 내가 수업 시간 때는 줄 단위로 설명을 할 텐데 막상 스펙트럼을 찍을 때는 이게 줄 단위가 아니고 X축이 웨이브 넘버 단위거든요. 헷 표시가 되어 있는 거라기 때문에 B의 정의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거 갖다가 세게 인버스로 찍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럼 또 단위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회전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죠. 또 강조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에너지는 줄 단위예요. 줄 단위. 웨이브 넘버 단위가 아니고 줄 단위 이렇게. 자,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 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줄은 이제 그려보려고 그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에너지는 그리고 제일 몇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냐면은 L도 0부터 시작하잖아요. L도 S부터 0부터 시작해요. J도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J가 0일 때 0 이렇게 되겠죠. 자, J가 1일 때 여기 1, 약간 2B가 되겠죠. J가 2 여기 2 되고 3 되니까 6B 하나만 더 3, 4 12B 하나 더 해볼까요? 4, 5, 20B 요것이 바로 회전 에너지 준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에너지 준위가 나오면 이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빛을 쏴줄 거야. 빛을 쏴주게 되면 이제 분자가 빛을 받아서 한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전이가 될 거거든요. 근데 분광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셀렉션 룰스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무 트랜지션이나 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원자에서도 잠깐 배웠어요, 우리가. 원자에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것이 1S, 2S, 2P가 있는데 1S에서 2P로는 올라가지만 1S에서 2S는 못 올라간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델타 L은 L 컨트롤 넘버가 하나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트랜지션만 가능하지 이런 거는 안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런 트랜지션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룰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셀렉션 룰이 있는데 델타 J는 플러스 한 칸만 뛴다. 한 칸만. 두 칸 못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트랜지션 가능하고요. 요 트랜지션 가능하고 요거 가능하고 요거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칸만 뛴다. 한 칸만. 자, 그러면 그 셀렉션 룰에 근거해서 스펙트럼을 한번 찍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에너지 간격이 2B에서 하나 찍히겠죠. 2B. 그 다음에 요거는 2B에서 6B로 가니까 4B에서 한 픽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6B. 하나만 더 보면 12B, 20B, 8B에서 나올 거예요. 쭉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등 간격의 픽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은 2B, 4B 등 간격의 픽이 나와. 픽과 픽셀 간격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2B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으면 특징이 뭐냐? 등 간격의 픽이 나올 것이고 픽과 픽셀 간격은 몇이 될 거냐면 2B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으면 뭐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B를 측정한다는 거죠. B.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은 또 뭐를 측정하냐면은 B를 측정하는데 B는 아까 뭐라고 그랬었나요? H바의 제곱을 2i로 나눠준 걸 B라고 정의했었기 때문에 B를 측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를 측정하는 거냐? i를 측정하는 것인데 다시 i는 뭐라 그랬나요? 뮤의 r의 제곱이라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질량을 알고 있다면 뭐를 알게 되는 건가요? r을 알게 된다는 거죠. r이 뭔가요? r이 바로 결합길이라는 거죠. 이게 r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r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측정할 수가 있느냐? 결합기를 측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지. 마이크로웨이브를 왜 찍냐?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 결합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은 그럼 모든 분자가 다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HCl은 찍히지만 O2나 N2 같은 경우는 찍히지가 않는다.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안 찍히냐? 어떤 분자만 마이크로웨이브를 찍히냐면요. 퍼머넌 다이포먼트가 있는 분자만 찍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HCl에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하냐면요. HCl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거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를 갖고 있잖아. 내가 빛을 쏴준다라고 해서 빛의 전기장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빛의 전기장을 이렇게 쏴주게 되면은요. 빛의 전기장 이쪽 쏴주면 얘는 이쪽 방향의 힘을 받거든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럼 무슨 힘이 느껴질까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얘는 아랫 방향으로 받게 되니까 얘가 어떤 방향으로 돌려는 힘을 받아요. 토크가 생긴다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돌려는 토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다이포먼트가 있고 그 다이포먼트가 바깥에서 쏴준 전기장, 다시 말하면 빛하고 상호작용해서 얘가 토크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H2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다이포먼트가 없어요. 다이포먼트가 없으면은 전기장 아무리 걸어줘봤자 얘가 토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CO2는 어떨 것 같아요? 얘는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할까 안 할까요? 얘는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할 수가 없어. 얘는 다이포먼트가 없거든. 얘는 이런 분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할 수가 없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할 수 있는 없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흡수되지도 않는 분자 가지고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찍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할 수 있는 분자가 뭐냐? 다이포 모멘트가 있는 분자만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할 수가 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지를 못해요. N2, O2, 이런 거, CO2 굉장히 흔한 분자잖아요. 이런 거 안 찍혀요. 메탄 찍힐까요? 마이크로웨이브? 이것도 안 찍혀요. 다이포먼트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얘기로는 픽 포지션에 관한 얘기거든요. 어느 위치에서 픽이 보이느냐에 관한 얘기고,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은 픽의 인텐서티에 관한 얘기. 픽의 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픽의 높이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요. 픽의 높이는 뭐랑 상관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픽의 높이는요. 뭐랑 상관이 있냐면 세 번째 픽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요 트랜지션에 해당하거든요. 요 픽의 인텐서티는 요게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에서 결정이 될 텐데 요 픽의 인텐서티는 그러면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요 두 번째 레벨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존재하느냐에서 결정이 돼요. 만약에 두 번째 레벨에 아무 분자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가 안 일어나요. 뭐가 있어야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 분자도 없으면은 이 트랜지션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픽의 인텐서티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얼마나 많은 분자가 두 번째 분자를 차지하고 있느냐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자가 두 번째 레벨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그것이 첫 번째가 계속 나오는 볼주만. 흑제 복사할 때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흑제 복사할 때 또 뭐가 나왔었네? 디제너러시. 자,
이 분자가 여기에 채워져 있을 확률은 뭐랑 상관이 있느냐? 볼츠만이 계속 주장한 거죠. 어떤 레벨을 채울 확률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호가 KBT에 비례하더라. 뭐 그런 이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면은 B, J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제너러시. 내가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J코 1인 레벨 하나가 있지 않고요. 3개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J코 2인 레벨은 5개가 디제너레트에서 뭉쳐있어. 왜 그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원자에서도 배웠어요. 원자에서 S오비탈은 하나, P오비탈은 3개, D오비탈은 5개가 에너지가 중첩이 되잖아요. L이 0인 오비탈은 S오비탈처럼 하나의 상태만 있고, L이 1인 오비탈은 P오비탈처럼 3개의 상태가 있고, L이 2인 오비탈은 5개의 상태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J가 1인 상태는 L이 1인 오비탈이랑 똑같아요. 3개의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고요. J가 2인 상태는 원자로 보면 L이 1인 오비탈처럼 5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상태는, 이 트랜지션은 이 상태보다 더 많은 트랜지션이 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디제너러시는 0일 때는 한 상태가 하나, 1일 때는 3개, 2일 때는 5개 때문에 그걸 일목요연한 수수기로 표현하자면은 EJ 플러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J가 0일 때는 상태가 하나, 1일 때는 3개, 2일 때는 5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팩터에 의해서 이 트랜지션의 프로버빌티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티는 요거 두 개 곱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체결이 됐었던 거.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은 지워버렸구나. 얘를 그려보면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더라고요. 왜 올라가다 떨어지는 보이냐면 얘는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앞부분은 J가 증가하면서 따라 증가하는 증가함수예요. 근데 뒷부분은 이거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J가 증가하게 되면은 감소하는 함수예요. 얘는 J가 증가하면서 따라서 증가하는 증가함수고 얘는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J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함수이거든요. 증가함수 곱하기 감소함수예요. 근데 J가 작을 때는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이 좀 더 도미넌트 팩터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나중이 되면 J가 커지게 되면 이제는 요놈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감소하는 함수가 되더라고요. J가 작을 때는 얘가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증가함수가 되다가 J가 커지게 되면 뒷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쳐서 감소함수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따라서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Jmax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최대값을 갖게 해주는 J값이 있는데 이 J값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가 높아지잖아. 스펙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Jmax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해. 맥스의 볼츠만 디스트리뷰션도 그렇죠. 맥스의 볼츠만 디스트리뷰션도 온도가 증가하면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잖아. 얘도 비슷한 모양을 보여. 분포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게 돼. 왜 그럴까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열을 받아가지고서 밑에 있던 놈 자꾸 위로 올라가. 여기 있던 놈은 열을 받아서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 있던 놈은 또 열을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여기 있던 놈도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양이 전체로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뭐를 하는데 쓰냐면은 별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많이 쓴다는 거예요.
별의 온도를 측정할 때 이 스펙트럼을 봐요. 어떤 특정 분자의 로테이션 스펙트럼을 보고서 Jmax를 측정을 해요. 얘가 어느 위치에서 보이는지 측정을 해요. 그것으로서 역추적을 해서 얘는 그 별의 온도는 몇 도가 되겠구나를 추적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는 뭐 하는 데 쓰냐면은 결합 길이 측정하는 데 쓴다. 첫 번째. 어떻게 측정하는지 여러분 알죠? B를 측정하는 거예요. B를 측정해서 그로부터 결합 길이를 측정하는 데 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 분자나 다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이 측정되지가 않는다고 그랬었죠. 무슨 분자만 측정하냐면은 퍼머넌트 다이퍼먼트가 존재하는 분자만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에서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피계 인텐시티에 가는 거. 피계 인텐시티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디제너러시 팩터, 볼츠만 팩터. 그래서 초기엔 증가하다가 감소하더라.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웨이브 다음에는 이제 IR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는데, 다음 시간이 아니고 다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노트북 가져와서 그 분별 종류 곡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노트북 꼭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